어, 안녕하세요. 달창 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슐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솔직히 지금 사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주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이게 생활 리듬이 깨졌는데 오늘 모처럼 생활 리듬이 딱 회복되고 해서 너무 컨디션 좀 그런 대로 좀 앞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분 좋네요. 그 뭐지?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라는 게 우리나라가 민족주의가 좀 강한 나라죠. 그죠? 민족주의가 좀 강한 편의 나라인데 그 민족주의가 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할 얘기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민족주의 성향이고 저렇게 민족주의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족이란 그게 저는 개인주의자예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하지만 뭐 적절한 국가주의 역시 필요하겠죠. 그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주의가 되는데 앞으로는요. 제가 어제 신축년 구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신축년 구군에는요. 그것이 보여주는 역사적 함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개인의 해방입니다. 내년 신축년은요. 그 개인의 해방, 개인의 해방과 개인의 권익, 개인의 인권, 그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인권을 얘기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아니 그 수호하고 그것을 말살하려는 그런 사회에 대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개인들의 그런 개인들의 연대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사회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60년 전에는 군인들이 뒤엎어버렸지만 60년 전에는 그 군인들이 정권을 뒤엎었어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60년 뒤인 내년에는 개인이 시민들 그 개인들이 국가와 정부에 저항을 하고 국가를 그 개인들이 모여서 그 개인들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는 시기가 될 겁니다. 내년 신축년에는 쿠데타 그러니까 그런 옛날로 치면 쿠데타가 되겠죠. 군사나 이런
것이었다면 쿠데타나 정변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치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민혁명 개인들의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혁명이 내년에는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혁명에서 그 혁명의 그 민심이 그 개인들이 선택한 사람, 그 개인들의 개인들의 이렇게 그 혁명의 민의를 한 몸에 받아 안는 사람이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얘기하는, 그 개인이 제가 오늘 좀 편하게 하는데, 좀 제 집이라서 조금 잡음이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잠시만요. 보이나? 그건 안 보이는데. 여기로는 보이는데 카메라 렌즈로는 안 보이겠지. 진짜. 잠시만요. 제가 좀 이게 리얼로 이거 다 보여줬네. 이걸 일시정지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원 없이 다 보여줬네요. 개인의 그런 해방을 통해서 해방이 일어나고 변혁의 정도가요. 아마 역사적 서구 사회로 치면은요. 거의 68혁명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4.19 혁명을 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60년 전에 지금 1960년 4.19 혁명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한국판 68혁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앞으로 한국사에서 나아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남기는 타이완에서의 2014년 해바라기 운동 이후로 해바라기 운동가 작년하고 2019년 2014년인가 하고 가보년하고 작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로 그것 못지않은 그 홍콩 시위 이후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68혁명, 그런 아시아의 68혁명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의 68혁명이라 해야 될까? 그런 큰 영향을 앞으로 사회적 방향이 크고 정말 문명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그 혁명이
내년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개인의 그런 한국식 68혁명이랄까? 한국의 68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대한 엄청난 혁명이, 그런 사회혁명이 내년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축년에는. 신축년이요, 전통적으로 쿠데타나 정변, 그런 혁명이나 그런 정치적인 격변, 옥사, 정치적 옥사나 그런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혁명이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예. 빈번했던 해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그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내년 구군을 점칩니다. 오늘은 그 신축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족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있지만, 그것과 역기능이 발휘하는 시대, 그 상황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하고 와 같은 그런 민족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민족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지도 않고요.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를 하기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고 좌파고,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고, 보수 우파 정당이고 하는데, 나는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요, 예?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수 세력이고 보수 우파 세력이고, 그건 맞아요. 우파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우익이고, 이 사람들 우파 세력이고 보수 세력이고 보수 우파 세력인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좌파 세력 맞아요. 좌파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인가? 진보 좌파, 진보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이다. 진보 정당이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 그건 한국의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 그건 아닙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요, 그나마 훨씬 더, 약간 더 왼쪽이고, 왼쪽이 아니고 훨씬 더 진보적이고, 왼쪽이라 말하진 않을게요.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나는 이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좌다 우다 나 그거 깨고 싶어요.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더불어민주당보다요 미래통합당이요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조금은 열려있고 살짝 조금 중도적인 그런 색채가 조금 있어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나는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서구적 기준으로 본다면요.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서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서구의 극우 정당입니다. 서구의 극단주의 극우 정당이에요.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입니다. 거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절대로 진보 정당이 아닙니다. 이거 사기예요. 차라리요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열렸어요. 정말 뼈가 아픈 사실입니다. 차라리 진보 정당이 차라리요 저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훨씬 열려있어요. 그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걸 왜 그래 됐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 됐냐면 일제 식민 지배 시대와 남북의 그 남북 분단 때문에 남북 분단과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특수한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 지정학적 역사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정치적으로 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외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가 그런 보편적인 그런 룰이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해외하고 다르게 이게 약간 섞여 있고 약간 이상하게 해외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섞여 있고 틀어져 있는 조금 특이한 특이한 정치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앞으로는 그 이념적인 그런 거를 명확하게 선을 딱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순화시켜야만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선택을 하기가 편해져요. 그렇게 단순화시켜야만이 그 사회가 발전하고 그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정통적인 글을 깨고 명확하게 그 선을 바꿔나가는 게 앞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고 그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는 우리 주권자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요 편해져요.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편해집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편해져요. 그거를 소통하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몫이고 그건 국민들 몫이 아니고 그거는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어떻게 규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는 그거는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둬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그거는 명확하게 그 이념을요 지금은 딱 재정립해야 돼요. 지금
그걸 재정립해야지. 그거를 지금의 한국식의 그런 이상한 구조를, 이 꼬여있는 이상한 특이한 구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요, 단순화시킨 나라가 있어요. 서구적인 그 상황에 맞게요. 서구적 상황에 맞게 단순화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타이완, 대만입니다. 우리랑 같이 현대화를 했지만 타이완은 왜 그렇게 됐냐? 양원관계 때문입니다. 민족주의, 이렇게 양원관계 때문입니다. 타이완은요, 그런 양원관계 때문에 지금의 대만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20년을요, 차잉원 총통 시대에 들어서 버릴 수 있었던 거는 양원관계 때문이에요. 그게 양원관계가요, 그 중국 덕분에 타이완은요, 그 민족주의가 순기능을 발휘를 했어요. 근데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있잖아요. 대만이나 타이완이라든지, 아니, 타이완이나 핀란드나, 그런 나라들, 북유럽이나, 뭐, 덴마크, 뭐,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핀란드라든지, 벨기에, 네덜란드도, 어디냐, 네덜란드가요, 타이완이나, 핀란드 같이, 에스토니아, 뭐, 핀란드나 타이완, 북유럽이나 타이완이나 북유럽 같이요. 그게 민족주의가요. 특히 핀란드 같이 그런 나라들이 민족주의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그 나라들은요, 핀란드나 대만이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 그런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입니다. 그 독재 국가인 외세에게 저항하는 민족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국에 그게 했는데 그거를 부정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대 때 18세기 때 독립전쟁을 했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18세기 때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 독립전쟁을 하던 그 18세기 때 미국 건국 시기 때 그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 같이 그런 나라들이 대만이라든지 핀란드나 이런 경우에는 민족주의랄까 그런 국가에 대한 그런 게 순기능을 발휘합니다. 개척 시대 국가에 그거 하는 시대는 한국도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던 시대에는요 순기능이 있어요. 그 측면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미국이 들어오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는 그게 다 깨져버렸죠. 그죠? 왜 그래 됐냐 그 차이점도 있어요. 그 얘기할게요. 너무너무 뼈가 아픈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때문에
타이완이나 핀란드나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렇게 역사가 짧고 역사가 그런 짧아서 그런 민족이나 그런 것이 없이 시작을 했거나 그런 나라들 민족이라는 게 거의 없이 그리고 이스라엘 같이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민족이나 종교가 그 민족이나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이 없이 그런 새로 다시 시작하는 나라들 그런 경우에는 민족주의가 순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민족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처음 건국될 때처럼 그때같이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럼 미국에 민족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그냥 시민이 있고 미국인이 있을 뿐이에요. 민족이 없어요. 미국 민족이 있어요. 미국에는 백인이나 뭐 인종이나 그런 시민 인종이나 그런 거는 있을지언정 민족은 없어요. 미국에는 민족이 없어요. 민족주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족이 없으니까 민족이 없잖아요. 그냥 그 나라에 미국은 그 나라 땅에 태어나고 그냥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미국인이에요. 그냥 그러면 누구나 그냥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냥 미국 시민이에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그냥 미국인이 있을 뿐이에요. 미국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역사나 민족이 없는 나라 같이 없잖아요. 그런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럴 때 국가주의나 그런 게 순기능을 발휘합니다. 그게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영국에 저항을 했죠. 보스턴 차 사건 이래가지고 미국은 그 독립을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건국 당시에 그 18세기 때 영국의 식민지 시대 그때 미국은 영국에 저항을 했죠. 그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영국에 저항을 하고 그렇게 또 대만은 타이완은 중국에 저항을 하죠. 그죠? 일단 맨 처음 장제스가 그 중국 대륙에서 넘어와갖고 독재를 그 국민당이 그 독재 시대를 열고 계엄령을 내리고 독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중화 문명, 중화주의에 대한 저항까지 같이 간 겁니다. 그렇게 저항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도 없어진 거예요. 중화 민족주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대만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대만 민진당처럼 결국 중화 문명 그러니까 중국의 중화주의에 대한 저항까지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대한 반항이 되어서 결국 중국을 같은 동포
같은 그 민족이 아니라 외세로 취급하고 외국어로 취급하고 외세로 취급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다 보니까 대만의 그런 민족주의가요 순기능을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면서 그런 대만은 민족주의가 있어도 타이완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핀란드도 마찬가지. 핀란드도 러시아, 소련에 저항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갖고 있던 기존의 그런 역사적인 그걸 구습들을 그걸 파괴하고 그걸 청산을 하고 그게 새로운 모습으로 핀란드는 창조가 되면서 그렇게 지금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사는 나라. 그 개인이 해방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 그리고 핀란드는 역사도 짧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저기 별로 없으니까. 지배받고 별거 민족이라, 뭐 그럴 것도 내세울 어떤 민족사라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소련에 저항을 했어요. 그런 게 별로 없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한 나라니까. 그래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민족주의는 그럴 때만이 순기능을 발휘해요. 아무것도 뭐가 없고 뭣도 없을 때 못 사는 나라, 아무것도 뭐가 없는 나라에서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런 것이 다 기반이나 토대가 다 파괴가 되고 없을 때, 거지 같을 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럴 때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나이 드신 분들께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되게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거는 말은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 저희가 살아야 될 시대는요, 그렇게 살아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요, 그렇게 살아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는 저희한테는, 아니,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런 시대 지났어요. 한국은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요, 일본은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지진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만, 그래도 일본은요, 외세 침략을 1000년을 안 받은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뭐 당나라하고의 영향을 좀 받은 건 있지만요. 그 뭐지? 헤이지 시대인가? 옛날에 있잖아요. 일본은요, 쇼토쿠 태자인가? 뭐 있죠. 정확하게 모르겠네. 야마토 일본은요, 신라가 아니고 백제 멸망 이후에 백 일본은요, 백제 멸망과 임신해 난 이후에는요, 한 7세기 때인가 임신해 난 이후에는요, 8세기 이후로 19세기
18세기 이후로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요, 1000년 동안 외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단 한 번도. 몽골 제국이 그 아시아 전체를 그냥 다 정복하고 거의 대부분을 다 점령하고 유럽까지 진출해서 유라시아를 패자가 되어 유라시아를 전부 다 거의 다 정복을 해서 유라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던 그 시대에도 일본은 비껴나갔어요. 일본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때도 비껴나가서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다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기반이 굉장히 공고하고 굳건합니다. 그 일본을 박살낸 거는 서구 문명뿐입니다. 영국과 미국뿐입니다. 그 영국과 그리고 그 지금 미국이랑 영국도 섬나라죠. 미국도 대륙이지만요. 그것도 대서양 태평양 이런 미국도 일종의 커다란 섬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대륙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실상 거대한 섬이에요. 그 뭐 중남미로 좀 연결되지 그것도 영향 없는 거고 그 빼고 사실상 미국하고 캐나다도 일종의 커다란 섬이에요. 그걸 파나마 운하는 잘라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섬입니다 그냥. 외치면 안 맞잖아. 미국은요. 그죠? 거의 뭐 길거 받은 게 처음 받은 게 9.11 테러 그거. 이게 영상이 좀 잘릴 것 같아가지고 좀 했다가 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영국도 이게 외침을 거의 이 침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나름 그래도 그게 좀 든든해요. 처음 뭐 100년 전쟁하고 이래 했긴 했지만은 프랑스하고 좀 했긴 했지. 그래도 뭐 스페인하고 좀 하긴 했지. 근데 영국도 있잖아. 영국도요. 헨리 8세하고 뭐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는 침략받은 적 없어요. 무적 함대로 그냥 끝내버렸잖아. 스페인도. 그런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고하게 딱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철학이 만들어지고,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서구의 근대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근대 사상이 만들어지고, 계몽주의가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 그 근대 철학이, 그래갖고, 근대화를 처음 대동시킨 나라가 돼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대영제국을 만들어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영국이 모태가 돼서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개척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만들어냈잖아. 그 미국을 만들어냈잖아. 우리나라의 그 자주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건 정말 쓴소리라고. 역사적으로 내 솔직한 진실을 얘기할게요. 그 자주라는 얘기는요, 특권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자주는요, 영국이나 미국, 그런 파이브 아이즈,
그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유럽, 기껏해야 진짜 자주라는 건요. 그런 나라들이나 가지는 겁니다. 독일도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빼고 자주는요 영국이나 미국